나온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와 이렇게 소승불교, 이게 이제 상자부 불교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소승, 대승 이러면 이제 뭔가 좀 편파적이죠, 그죠? 큰 거, 작은 거, 작은 수레, 큰 수레, 승자는 수레 승자거든, 탈승자거든요. 이거는 작은 배, 이거는 큰 배. 이러면 여러분들은 작은 배가 좋아요, 큰 배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난 작은 게 좋다고. 여러분들은 1억이 좋아요, 100억이 좋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작은 거, 큰 거. 소승불교, 대승불교,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게 분별심이 있다. 이건 소승불교 확대다. 소승이라 하지 않고 상자부 불교 이렇게 하는데 어려워 말이. 그냥 상자부란 말이 어렵잖아. 소승, 대승하면 좀 편한데. 어쨌든 뭐 상자부 불교라고, 뭐 초기 불교라고도 하긴 하는데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이러는데 상자부 불교는 열반이 목표다. 대승불교는 보살도, 최상의 깨달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목표다. 이제 일불승에서 최상의 깨달음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열반보다 더 이것이 안욕다라 최상의 깨달음이 열반보다 더 높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소승이고 지금 법화경은 대승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듣는 상자부 불교는 기분 나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면에서 설법을 하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저희들은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하고는 그걸 보고는 매우 한의해서 미중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서야 늙음하게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이제 이제라도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발버리심을 해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으면 법화경을 잘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53페이지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냈어요. 이제라도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수기를 주세요 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면요, 부처님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해요. 이게 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다른 거에 눈이 꽂혀서 다른 것을 찾다가 아빠를 잃은 거야. 아빠도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 갔나 사라진 거고, 아이는 도망가려고 해서 도망가진 않았겠죠.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집을 나가서 다른 지방에서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50년을 살았습니다. 50년을. 돌다가 여기 왔다. 그래서 나이는 이미 많아졌고 곤궁하기가 막심하여 사방으로 헤매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고향으로 향했어요. 고향인지도 몰랐겠죠. 고향인지도.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만나지 아들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못 만나가지고 중도에 터를 잡고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됐죠. 그래서 금은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들이 창고마다 금괴들이 막 가득가득했다라는 거죠. 노비와 시종들, 거기다 이제 사람까지 많이 고용을 했어요. 몇만 명 고용했어요. 삼성전자 값지. 그래가지고 코끼리 말 수레 이런 이제 교통수단이죠. 뭐 버스 회사도 차리고 자동차 회사도 차리고 자동차 버스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전곡이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았어요. 이렇게 그 많은 종교들은 그 고리 대금, 그러니까 이제 대금업을 다들 혐오하고 그래요. 유교도 대금업을 혐오하죠. 이슬람도 대금업을 혐오하고 기독교도 이자를 주는 대금업을, 고리든 절이든 이자를 주는 대금업을 권장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기독교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이자를 주지 말라고, 이자 없이 빌려줘도 그냥 빌려주라고 하거든요. 돈을 다루는 직업을 갖는 것을 혐오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그 돈으로, 금권으로 잡고, 또 인도에 가면 이제 이렇게 자연화교는 불살생이라서 농사도 안 하고 다른 뭐 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불교만큼은 권장해. 경전에 나와요. 경전에 그 뭐 선생경이나 이런 경전에 보면 이렇게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차곡차곡 쌓기도 하지만 그 남에게 빌려줘서 거기에 이자를 챙겨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불교는 신기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재테크를 권장한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불교는 무소유 아니에요? 그러는데 무소유는 스님들만 무소유지. 이제 제가자들은 여러분들이 무소유하면은 스님들한테 공양을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자들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소유를 권장하고 경제활동을 권장하고, 또 집에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옛날에 남자였으니까 거사는 대주는 보살님에게 정기적으로 그 귀금속을 주라고, 그렇게 명품을 선물하라고 계율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에. 그래서 절에 다니는 거사님이라면 보살님한테 집에 갈 때 꽃도 한 다발 사가지고 가고, 또 금 귀걸이, 목걸이도 한 번씩 사가지고 가고, 진주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명품, 요즘에는 명품 백이겠네요? 명품 백이나 이렇게 명품 옷이나 이제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선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 불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잘 오해해서 유교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유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유교는 이제 남존여비잖아.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대주, 충효 사상처럼 부부유별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부유별이 아니라 이게 대주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것이 유교 같잖아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 집에 대주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는 거지 대주한테 뭐 받는 게 아니야. 유교에서는 이렇게 왕한테 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왕한테 뭘 받겠어요? 갖다가 바치는 것만이지. 지방의 수령한테 뭐 받아요? 그게 아니라 갖다가 바치는 것만. 부모한테도 뭐 이렇게 아예 어렸을 때야 뭐 받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한테 안 받아요. 유교에서는 부모한테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데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는. 그래서 불교에서 불제자로서 경제정화를 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보살님에게 명품들을 선물하는 것이 의무다. 의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안 살고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다른 지방에까지 퍼져서 이 집에서는 장사하는 이들과 거강꾼이 들끓었어요. 그때 빈궁한 아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돌아다니고 이 지방과 저 지방을 지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조시에 이르렀죠.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우리의 어버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새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호적상의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지금 계신 그분이지만 진짜 부모는 누구다? 부처님이다. 진짜 부모. 실제 부모는
부처입니다. 우리 어버이는 부처입니다. 왜냐면 더 세. 더 부자셔. 우리 진짜 부모님보다 더 부자셔. 그래가지고 받을 게 많아. 우리 정신적인 우리 모태, 우리 근원,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는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니들과 이별한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으니, 아들과 이별한 지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도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처님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몇십 년 동안 헤매고 다른 데로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나이는 늙었고 재산은 많아서 금은 진보가,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넘겨줄 재산이 많은데 이거 줄 사람이 없네? 이러고 있었던 거죠, 언제. 그러다가 좀 내려와서 세존이시 언제 부자가 서로 만난다. 이때 궁한사라들은 품을 팔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 사는 집에 이르러 이제 그 아버지를 보니 사자자에 앉아서 보배로 만든 궤를 발을 받들었고, 바라문과 찰제리라는 것은 크샤트리아, 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사들과 거사들이 공경이 둘러 모시고 있었어요. 값이 10,000,000냥이나 되는 진주영락의 몸을 장엄했고요. 부자니까요. 권력까지 있는가 봐요. 시종과 하인들이 흰털로 만든 불자를 들고 자위에서 시위하였습니다. 보배 휘장을 지고 꽃을 새긴 번을 들이었고요.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꽃을 흩어놓았어요. 보물들을 늘어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호화로운 장식들이 있어서 위엄과 덕이 높고 훌륭해 보였죠. 궁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운 생각을 품었어요. 우리 같으면 부러운 생각을 품는데, 부러워라 이러면서 부러워라 이럴 텐데, 여기 거지는 정말 두려웠어요. 여기 온 것을 후회했어요. 왜냐면 괜히 잡혀가지고 경칠까봐, 잡혀가지고 맞을까봐. 이제 저희는 아마 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터이니 내가 품을 팔고 삭을 받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궁자의 비유를 공부할 때, 법화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개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천태지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아함 12, 방등 8, 그리고 21제 담반야.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고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하셨다는 거예요.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담법화, 마지막으로 종담 법화, 그 법화경을 우 8년, 우라는 건 그리고예요.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8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우 8년 동안. 그리고 최초 화엄 37일, 화엄경은 37일 동안 설하셨다. 이게 이제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것을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걸 보고 50판교라고 그래요. 5가지로 이렇게 교판 해석을 했다라고 해서 천태지자가 이걸 아함 12 방등 8, 21제 담반야, 종담법화후 8년, 최초 화엄 37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궁자의 비유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궁자 경악 화엄시, 이거를 좀 법화경에 궁자의 비유에서 약간 패러디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개성을 만들었어요. 또 여기에서는 궁자 경악 화엄시, 궁자가 경악했다. 화엄시. 지금 여기서 경악했잖아. 지금 자기 아버지를 보고 경악했어. 그리고는 하는 게 제분 정가 아함시. 제분 정가
암시. 제분이라는 게 똥 치운 거거든요. 정가라는 게 집을 깨끗이 하는 거고, 집을 소지하고 똥 치우고 하는 것을 암시. 이게 이제 암시비방득팡이라고 했잖아요. 똥 치웠다. 똥 치우고 집안이라고. 이것들을 제분정가 암시. 그리고 뭘 했냐면 출입자재 방등시. 출입자재 방등시. 똥 치우고 집 청소를 12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내 집처럼 아주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걸 뭐 출입자재 하는 거, 출입자재. 방등시. 이게 이제 최초로 화엄경을 설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불법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암경을 해줬잖아요. 이게 암경이 약간 수준이 좀 떨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암경 아예 안 봤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이 다 담겨 있다. 이게 상자부 경전들이거든요. 상자부. 암경들이 다 상자부 경전이에요. 증일암, 장암, 중암 이러면서 이게 모두 다 상자부에 있는 이제 니까야들 경전이 암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제분 정가야. 이게 보면 똥 치우고 집 청소하는 이런 것이 암경이라고 엄청 이제 내일깐 거죠. 방등시부터는 대승경전이거든요. 아미타경이라든지 뭐 유마경이라든지 능원경 같은 이런 그 방등의 경전, 방등이라는 게 고르고 넓고 올바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최고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보고 출입자재 마음대로 왔다 갔다. 벌써 이제 분위기가 확 다르죠. 재분정하고 출입자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영지보물 반야시. 영지보물 반야시. 반야경을 21일째 단반야라고 했잖아요. 이걸 보고 영지보물이라 했어요. 영지. 신령스러운 걸 안다. 영지. 신령스러운 것을 갖는다. 보물을 지닌다. 신령스러운 보물을 지니는 게 영지보물이요. 반야경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부 가업 법화시. 전부 가업 법화시. 야, 이거는 이제 가업을 전부 받는 거야. 유산을 100% 상속세도 없어. 그냥 이거 상속세도 없이 그냥 전부 가업 법화시야. 부처님의 그런 모든 재산을 모두 다 이제 전부 가업이니까 다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 법화경이 얼마나 위대.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면 부처님의 가업을 전부 받아. 상속세 하나도 안 떼이고. 그러면 이게 이런 개성이 옛날부터 있었던 개성인데요. 좀 이제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출입자재 방등. 방등경을 공부하면 출입자재가 된다. 반야경을 공부하면 영지보물이다. 보물들을 다 지닌다. 법화경을 공부하면 가업을 다 받는다. 그래서 법화경 사경하고 독송하면 그렇게 부자가 된다네. 절에서도 불사할 때 법화경 사경하고 법화경 독송하고 막 그래요. 불사가 막 저절로 돼. 불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불사들이잖아. 법화경을 열심히 하면 이루지 못할 불사가 없다. 그래, 전부 가업을 다 받으니까. 이제, 우리 고려대장경은 12세기, 13세기에 이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대장경이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조사 스님의 말씀까지도, 논서까지도, 고려대장경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45권인가 이런데요. 이제 부처님 경전뿐만 아니라 논서하고, 스님들 어록까지 있어서 그렇게 길게 큰데, 부처님 경전 부분만 하면,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경전도 목록이 있어요. 순서가 맨 앞에부터 해서 1판부터 8,200판까지 쭉 이제 판이 쭉 있잖아요. 8만 대장경, 8만 판이 넘어요. 그 판, 이게 보면.
그러면 1번 판은 무슨 판일까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판. 어느 뭐부터 시작이 될까? 무슨 경전, 무슨 뭐부터 시작될까? 여러분들이 고려대장경을 조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느 것을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에 무슨 경전을 심을까? 어느 경전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왜 금강경이요? 우리 고려 본래는 이제 신수대장경은 암경을 제일 먼저 앞에다 둬요. 이게 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작부터 차곡차곡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려대장경은 특이하게 반야부의 경전 먼저 맨 앞에다 둡니다. 고려대장경은 조성한 이유가 신수대장경하고 달라요. 신수대장경은 19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거의 돼가지고 이제 조성한, 일본에서 조성한 거거든요. 고려대장경도 참고하고 다른 경전도 참고해가지고 그 근래에 조성한 건데, 그걸 학문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색인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고려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을, 몽고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고려대장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면 호국, 항마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호마, 항마 이렇게 그 나라를 지키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라를 지키는 경전이 뭐지? 반야부의 경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야부의 경전이 이렇게 신장처럼 나라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런 경전이라고, 호국의 경전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반야부의 경전. 반야부의 경전은 뭐냐면 반야신경하고 금강경 같은 금강반야 바라밀경, 반야가 들어갔잖아요. 반야라는 것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반야경이 반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반야신경이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든 그 안에 뭐 물 지켜준다 뭐 이런 말 없거든요. 보면 뭐 공덕이 많다라는 건 있어도 별로 없어, 그런 게. 근데 이제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또 이제 조상천도를 할 때도 금강경을 막 독송해줘요. 조상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거기는. 지장경에는 조상천도 이런 말 많이 있잖아 보면. 근데 천도를 하는데도 금강경 한다고요. 바로 이제 금강경은 공덕이 무한해가지고, 공덕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공덕이 무한해서 나라도 지키고 영가도 천도 다 되고, 또 그 공덕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그 무념무상의 공덕.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공덕, 어떤 세계를 초월한 초월적 공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영지보물 반야시 이렇게 했습니다. 음, 154페이지, 155페이지. 궁한 아들이 아버지의 큰 세력을 가진 보고는 두려운 생각을 품었습니다. 후회하면서 저희는 아마 왕족일 테니 내가 품을 파고 삭을 받을 곳이 아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는 죽게 된다. 아니면 경을 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거죠. 다른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면 힘들어 일할 곳이 있으리라. 좀 쉬운 데 가겠다라는 거죠. 편한데. 너무 깔끔하고 부자하고 이게 아니다. 이제. 거기 가서 풀바라 의식을 구하면 쉽게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마인드가, 법화경의 마인드는 이제 고품격 마인드를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너는 재벌가의 아들이다. 너는 위대하다. 훌륭하다. 너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나 자신이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때로는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요. 보릿고개 돼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이제 70년대 초에 초등학교 다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반공 이야기하면서 북한에는 늑대만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북한은 정말 못 살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요, 완전 빨간 거짓말이었어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GDP가 더 높았어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는 이제 500불 겨우 넘고 북한 한 700불 정도, 600 몇 불 조금 더 이제 잘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75년쯤 된 74년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북한 뭐 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은 뭐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들은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이길까 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북한 특수 부대가 많을 것 같아, 그죠? 북한 특수 부대가 많을 것 같아. 유격술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 북한 청년들하고 붙으면 한 16대 1로 우리가 그냥 끼질 것 같고 이제 애들이 잘 싸울 것 같아. 유격술 엄청 뛰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거를 또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경제력 차이도 이제 굉장하죠. 우리는 지금 1인당 GDP가 32,000달러잖아요. 32,000달러. 북한은 1,000달러. 북한은 30배 차이. 30배면 뭐냐면 이제 30배면 3%, 3.3%. 우리의 3.3%, 3.3%. 30배하고 3.3%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느낌이 달라. 내가 가진 것의 3.3%를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니까요. 그러면 전체 GDP를 하면 우리는 1.8조 달러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력으로는 GDP로는 10번째거든요. 우리 밑에가 이제 러시아 1.7조 달러. 러시아가 1.7조 달러. 이탈리아는 2조 달러네요. 러시아하고 그 밑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번째 1.8조 달러예요. 근데 북한은 얼마지? 얼마 몇 조 달러 이런 게 아니냐. 몇백만 이게 북한은 우리 30조라고 그러거든요. 30조. 1년 GDP 규모가. 아니 30조 하면 우리 울산도 30조 이거 아니 30조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예요. 우리나라 국방 1년 예산이 50조예요. 전체 1년 GDP가 총 생산이 30조야. 이거는 뭐 여기에서 반 쓴다고 해도 15조 반 이상 쓰기 어렵죠. GDP 어떻게 50%를 국방 예산으로 써요. GDP 20%는 쓸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국방 예산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뭐 이렇게 과거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국방력이 돈으로 이렇게 처벌한다고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SLBM 미사일을 발사했죠. 우리나라는 잠수함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3,000톤급 잠수함이 있어요. 지금 2대이고 이제 3대가 됐어요. 오늘 신채호함이 오늘 입수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가지고 단제 신채호함이라고 이 함을 3,000톤 함을 다시 이제 오늘 입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요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 척이나 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도 이 세 척이나 되는 3,000톤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 영국 말고는 없어요. 일본 정도 있나요? 잠수함으로서는
그리고 이 성능이 SLBM을 장착했어. 이번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세계에서 제일 성능이 뛰어난 게 우리나라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제일 조용하다라고 그래요. 디젤 엔진 안 쓰고 다른 연료 추진 엔진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미국조차도 우리나라 잠수함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SLBM을 장착한 곳을 가지고 탁 타면 이 한 대로 그냥 이제 적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SLBM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5가지 무기를 발표했어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SLBM은 탄도미사일 ICBM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ICBM은 지상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ICBM은 좀 멀리 6,000km 이상 멀리 가는 걸 ICBM이라는 거고, 우리나라 군에서 SLBM하고 같이 발표한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 ICBM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데요. 순항 미사일은 저지대에서 낮은 고도로 쭉 해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타격하다가 아니면 돌아서 여기까지 본래자리에 또 올 수가 있어요. 적이 이것을 감지를 못해. 근데 이제 순항 미사일의 단점은 속도가 늦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미사일을 격추당하기가 쉬워요, 본래.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군에서 발표한 건 마하 3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초음속, 음속을 초월해서 마하 2, 3이니까 이걸 한 방 쏘면 항공모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방어 체계가 대단한데요. 공격 체계도 대단한데 이 순항 미사일을 쏘면 이 순항 미사일이 항공모함 이제 뭐라고 하나?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이 바로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우리나라가 발표를 했어요. 성공했다. 발사 성공했고 또 하나는 무슨 뭐 지대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투기에서 장착해서 쓰는 게 있고요. 그것도 역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독일의 무슨 타우론 미사일인가 그러는데 거의 그거랑 동급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투기에서 장착한 미사일을 우리 이번에 기술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탄도 한 6톤, 5톤, 6톤을 실을 수 있는 탄두에다가 핵탄두급이에요. 그 정도면 그런 것을 뭐라 하던데 이름을 그거를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해서 쏘면 뭐냐면 지하에 30m, 40m까지 뚫고 가가지고 그걸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역시 이것도 세계 최강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고체 연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나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2가지 이제 ICBM 열차에서 이걸 선보였거든요. 터널 지나가기 바로 직전에 저 앞에 터널인데 거기 직전에 거기서 이렇게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 ICBM을 속 쏘는 것을 해서 성공을 시켰어요. 이러고 나니까 그 프랑스에서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을 했어요. 모여서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안보리 이사회들 있잖아요.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소집을 했어요. 왜냐면 뭐 그 안건이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갑자기 비밀리에 이렇게 소집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지금 우리나라 쪽이 이상하거든. 지금 5가지를 발표한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지 않지만 남한의 기술력이 엄청나다. 지금 우리 남한에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던 K2 흑표 전차 이제 저거죠 이제 탱크 K2 흑표 전차가 우리나라 한 200대 정도 최신식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많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배치됐던 그런 이제
탱크도 있지만 최신식 3.5세대죠. 3.5세대의 최전자식 뭐 이런 것이 K2 흑표전차도 200문이나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K9 자주포 K2도 독일의 이런 전차하고 동급이에요. 밀리지 않아. 우리나라 게 더 좋아. 그리고 K9 자주포는 독일 거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1100문이나 이제 전장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 말고도 박격포나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소총 이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지금 다 배치가 돼 있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 쪽으로는 세계 최고예요. 중국하고 맞붙어도 지금 밀리지 않는다. 포 쪽으로는. 그러니까 포 쪽으로는 장갑차도 뭐 하나 디피스나 뭐 이렇게 현대 로템이나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또 타격도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전차들로 무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바다로 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송함도 이렇게 그 이미 이제 이번에 마라도함인가 이것들을 저번엔 독도함이 있었는데요. 수송함이라면 그 안에 이제 뭐 사람도 싣고 탱크도 싣고 해서 이렇게 상륙 작전을 할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누구 파병을 하거나 할 때 수송할 수 있는 함인데요. 굉장히 커요. 수송 길이가 200m예요. 양쪽으로 한 60m고 길이가 200m에 60m 이렇게 35m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함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2대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지스함도 보유하고 있고 뭐 아까 말한 이렇게 3,000톤급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고 항공기도 이제 여러 대 뭐 F-15 또 F-3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K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 기존에 이런 이렇게 배, 잠수함 이런 그 육상의 전투력 또 항공기까지 하고 이번에 경항공모함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만들 거라고 항공모함까지 이제 개발을 선언했어요. 우리나라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니까 항공모함을 만들면 금방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항공모함은 할 수가 없고 경항공모함 2조 5천억 들여서 이제 2033년도까지 만들어서 배치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11대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있긴 한데 한 대밖에 없어요. 사실 항공모함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는 잘 없습니다. 이제 해봐야 러시아가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좀 하기 어려워요. 사실 소련은 해양국가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있는 게 영국이 좀 몇 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경항공모함 수준이에요. 미국처럼 엄청 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전략 무기들이 가득한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경항공모함도 추가되지.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기술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개를 다 이제 성공적으로 한 것까지 했으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군사력이 뭐 이렇게 북한하고 싸워서 뭐 이런 될라나 이랬는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200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국방력에 엄청 투입을 많이 하고 개발을 엄청 빨리 한 거예요. 그리고 개발의 속도가 핵무기만 없어서 그렇지 다른 것들은 개발하기 시작하면 2달이면 개발해낸다라는 게 우리나라죠. 그전에는 독일에서 뭐 제일 잘 만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독일의 수준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오커스를 발표했잖아요. 호주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기술을 이전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하고 프랑스하고 맺었던 디젤 잠수함이 파기가 됐거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갑자기 뿔나가지고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라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 생각은 영국하고 호주하고 해양국가니까
이렇게 해서 오커스를 맺어서 군사 동맹을 맺고 또 파이브 아이즈 해가지고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하고 호주는 이미 이제 이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이브 아이즈에다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도 추가시켜서 이제 나인 아이즈가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러브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게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중국 바로 밑에고 해서요.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미국한테는. 이번에 무슨 전차도 이렇게 미국에서 곧 있으면 5조 달러인가요? 이 정도 들여서 5조 달러까지는 아니겠지. 5조 원 정도 들여서 새로 군의 이런 전차를 좀 업그레이드 할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전차들을 수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 말은 미국도 이제 이렇게 새로 전차나 뭐 전투기나 뭘 이제 그 군수용 방산 무기들을 업그레이드 할 때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독일이든 어디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공급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 공급처. 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시켜서 중국을 타격을 하려 중국에게 위협을 주려고 하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두 가지를 다 누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도 만들고 무슨 SLBM도 만들고 무슨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만들고 이렇게 무기 체계가 쭉 갖춰지고 있으면 우리나라하고만 친하면 되잖아. 저절로 중국의 이런 것들은 견제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 필요한 다른 무기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왜 우리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미국에 수입하듯이 이런 전차라든지 뭐 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이 이제 독일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많이 중요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거는 궁자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도 우리나라를 얕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대차가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반도체가 세계 1위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배가 세계 1위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하고 반도체랑 자동차는 모두 다 방산하고 관계가 있어. 방산, 무기체계랑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보면. 그리고 그걸 우리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무기체계에도 세계에서 우리가 무기를 잘 만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제.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30년 전에는 둘이 서로 싸우면 삐까삐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진짜. 물론 이 무기 체계가 발전되고 하면 이것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다루는 군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유격술이 뛰어난 군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잘 다루는 이런 군인들만 있으면 그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전투기 한 대로 구형 전투기 70년대 80년대 전투기 100대를 다 타격할 수가 있고요. 탱크 3.5세대 4세대 탱크 몇 대로 수천 대 수만 대 옛날 구형 80년대 70년대 이런 구형 탱크들을 전부 다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장갑차 한 대로 그냥 이렇게 상대 적진에 들어가서 스텔스 기능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이것도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장갑차도 스텔스 기능하고 전차도 스텔스 기능을 써가지고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찾아가가지고 타격을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최고로 발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북한에서 무슨 무기 시험한다? 라면 쟤들은 몸부림이다. 저는 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요, 이런 K2 전차 이거 한 대에 100억씩이거든요.
K9 자주포 이런 거 100억씩이에요. 예, 뭐 우리나라 현대로템이나 하나디펜스 이런 데서 만드는데 그러면 원가도 70억, 80억이라는 거잖아. 여기서 남겨 먹으면 얼마나 남겨 먹겠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지금 100억짜리 전차를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개발을 했다 해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더 이게 만들어서 배치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예산을 1년에 50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경항공모함까지도 만들고 저런 것까지 잠수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들어가긴 하죠. 이제 우리가 돈 벌어서 국방에 많이 쓰이긴 하는데 사실 이만큼까지 발전됐고 가면 갈수록 북한보다도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뭐 애들하고 어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불쌍하다 북한이 이제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간절하지. 지금 그 우리나라하고 북한 이제 미국하고 팀 스프리트 훈련하면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훈련하다가 방향만 바꿔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북한 애들은 깜짝 못하. 이게 안 되는 거. 한 전투기 하나 뜨면 항공모함 하나 뜨면 그냥 북한은 초토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기술 체계가 되면 군 생활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것들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된다. 또 계속 국보수에서는 계속 친미하고 뭐 미군이 철수할까봐 맨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사실 미군은 절대 철수할 수 없다. 생각을 해봐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나라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본보다 사실 대한민국이 더 지금은 미국한테는 더 절실히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